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이제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그 지목의 종류에 따른 지목의 형태들, 내용들을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요, 이제 토지의 표시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의 경계죠. 경계, 그리고 또 면적. 자,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법을 봅니다. 자, 48페이지 보시면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경계 그러면요, 예, 자, 실제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토지. 실제 토지가 여기에 이제 한 필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필지가 있으면요. 이 한 필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그 필지의 이제 모양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도로 그려야지 이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실제 토지의 경계가 됩니다. 자, 이 경계들을요,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겠죠. 이 경계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도 임의하도록 합니다. 자, 지도 형태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도나 임야도예요. 자, 지적도나 임야도에 이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줄여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실제 내용을 그대로 등록할 수가 없으니까 줄여가지고 어떻습니까?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이때 줄이는 정도를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는 거죠. 축척. 줄여가지고요,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줄일 때요, 줄일 때 이걸 500분의 1로 줄일 수도 있고, 6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이게 됩니다. 자, 줄이게 되면요, 정확한 이제 측정 값을 이제 먼저 이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메트인지를 정확히 안 다음에 축척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측량. 줄여서 등록을 할 때는 먼저 측량을 통해 가지고 실제 거리를 정확히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줄여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측량과 축척을 통해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이때 요 경계가 있겠죠. 그래서 도면상에 들어와 있는 이 경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경계가 될 것이고요. 이것도 이제 경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예, 경계의 굴곡점 있죠. 이런 굴곡점들. 이런 굴곡점들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면에도 여기도 경계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경계점 하게 되면은 실제 지상 토지에 대한 경계점이지 도면 위에 있는 경계점이 이제 혼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계점 말할 때는요, 이 도면 위에 있는 경계나 도면 위의 경계점을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번도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지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도요, 지적공부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이 바로 경계점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경계점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실제 토지의 경계점은요, 앞에 반드시 지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지상경계점. 이렇게 해줘야 예, 도면상의 경계점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계를 측량을 통해서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경계에 여기를 정해야 되겠죠. 길이를 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측량을 할 때 측량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죠. 줄자 가지고 가서요, 예, 길이를 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차가 너무 커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측량은요, 이렇게 합니다. 측량을, 이 거리를 측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기 기준점을 정해 놓습니다. 측량을 하는 기준점을 정해놔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경계점 표지들을 여기다가 박습니다. 경계점 표지들을. 그래서 여기다 딱 박아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광선을 쏩니다. 이렇게 광선을 쏴요. 광선을 쏘게 되면은 갔다 오는 시간에 의해서요, 이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광선을 쏴요. 광선을 쏘면 갔다 오는 시간을 구해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거리를. 자, 그러면은 여기서 광선을 쏘는 사람이 각도를 알게 되겠죠. 각도를. 자, 이 거리를 알고 각도를 아니까 어떻습니까? 이 거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요. 줄자 가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량을 삼각측량이라고 합니다. 삼각측량.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등록을 할 때는요, 실제 토지의 경계는 직선일 수가 없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는 직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직선은 관념적으로 수학적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를 측정할 때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요. 삼각형을 만들어 측량하다 보니까 여기를 직선거리를 구하게 되겠죠. 따라서요. 도면에 등록할 때는 실제 토지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지만 도면에 등록할 때는 항상 직선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직선으로.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항상 이렇게 직선으로 등록하게 돼요. 실제 토지는 직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제 경계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자, 방가를 1번 보시면 경계란 해가지고 있죠.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자, 직선에다 동그라미 치시죠.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고 경계는 직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직선으로. 자,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방가로 2번에 경계점 있죠. 자, 경계는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면 이 경계점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선의 굴곡점이 되는 것이죠. 선의 굴곡점. 자, 그래서 선의 굴곡점으로는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자, 경계는요, 오로지 이렇게 도면에만,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도면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경계점도 도면에 등록이 되겠죠. 당연히. 이게 경계점이 되니까요. 다만 이 경계점은요.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 경계점을 좌표로 구한다고 했죠. 좌표. 우리가 토지의 표시에서 좌표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계점들을요. 비싼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표로 구해 놓습니다. 자, 좌표로 구해가지고요, 등록해 놓은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했죠. 그래서 경계점은 도면에도 도해의 형태로 등록이 되지만은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제 좌표의 형태로 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의미하도 즉 도면에는 도해의 형태, 그림으로 등록이 되고요.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제 좌표의 형태로 등록이 됩니다. 좌표 형태로. 자, 그리고 방가로 3번 보시면요. 이런 도면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 경계를 정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지상 경계는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되니까요. 보통 뭐 담이라든지 아니면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상 경계가 정해지게 되겠죠. 자, 지상 경계는 두 탐장이나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뭐 또는 경계점 표지, 어떤 말뚝 같은 걸 박아놨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오른쪽 보시면 관련 판례 해가지고요. 이제 제목만 좀 보죠. 자, 지적도상의 경계와, 자, 지적도 도면상의 경계와요. 실제 토지가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할 때 뭐가 좀 잘못 오류가 있다든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실제 토지하고 도면상의 경계하고 차이가 있으면요. 자, 어떤 사람이 이 토지를 샀는데요. 우리는 뭘 봅니까? 실제 토지를 가서 봐봤자 넓으면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보고 아, 경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요. 매수인이 물건을 살 때는 보통 도면을 보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요. 만약에 실제 토지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불일치하게 되면은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 됩니다. 도면상의 경계를 본다는 거죠. 자, 줄 그어져 있는 것만 보시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 현실의 경계는 실제 토지의 현실의 경계를 말합니다.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지적공부상의 경계, 이것을 여기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구획된 토지, 구획된 토지가 이 토지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매매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자,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경계복원 측량이 있는데요. 이 경계가요, 우리가 나중에 경계복원 측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경계를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를 둘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는 갑이 소유하고 이거는 이제 을이 소유해요. 자,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적공부에 원래는 한 필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두 필지로 경계가 새롭게 만들어졌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 실제 토지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분할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여기가 말뚝 같은 것만 막습니다. 말뚝. 자, 갑과 을 사이에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제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뚝 같은 거 박아놓고 실제 토지에 어떤 금을 그어두지는 않는 거죠. 말뚝만 박아놓고요. 자, 이렇게 분할을 해 알았다 해가지고는 여기에 맞춰서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의 경계를 등록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갑이 사망을 하고요. 을도 사망하고 그래서 갑의 토지는 A가 을의 토지는 B가 이제 상속을 했어요. 한 30년이 흘렀다고 보죠.
자, 30년이 흐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 박아놨던 말뚝들이 빠져가지고 이것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지상 경계가 어딘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A라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자기 토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여기가 실제 경계라고 하는 거죠. 서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거죠. 자, 서로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어디가 경계, 진짜로 경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원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게 있잖아요. 따라서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경계를 어떻습니까? 등록할 때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겠지만은 이제 등록된 다음에 실제 경계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불명확해졌다. 그러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다시 어떻습니까? 지적도 가지고 와서 다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적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경계에 맞춰서 다시 측량을 하면 되겠죠. 즉, 등록할 때하고 반대되는 방법으로요, 똑같이 어떻습니까? 역으로 다시 측량을 하게 되면 정확한 경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도면에 있는 경계를 지상에게 복원하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경계를 다시 복원한다는 거죠. 이 측량은요, 우리가 나중에 측량 시간에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뒤에서 다룰 텐데요. 그러면 이 경계 복원 측량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경계 복원 측량은요, 원래 이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경계, 지상 경계를 기준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경계 복원 측량을 할 때도요, 애초에 처음에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 그 측량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복원을 한다는 거죠. 자, 40년 전에 만약에 측량해서 등록을 해놨으면은요, 자, 지금은 발달된 측량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달된 측량 기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등록했던 것보다 더 발달된 측량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측량 기술에서 복원을 해버리면은 처음에 등록할 때하고 틀려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틀려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경계 복원 측량은 지금 발달된 측량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등록할 때 그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경계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요, 경계복원 측량의 방법에서요, 줄거진 것만 보시면 돼요. 경계복원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그럼 밑에 줄거진 거 보시면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보다 정밀한 지금 현재 측량 방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방법, 지금 현재 있는 그 발달된 측량 방법에서 측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의 방법 잠깐 보았고요. 자,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요. 자, 경계는 측량을 통해서 축척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자,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방가로 1번 보시면, 여기서는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자, 지적 국정주의, 토지의 표시는 국가가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도 토지의 표시니까 경계도 국가가 정한다 해서 지적 국정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방가로 2번, 경계. 우리가 경계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계는 직선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경계 직선주의. 그리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경계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둘로 분리하고 있는 건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접토지와 경계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분리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즉 불가분적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방가로 4번은 축척 종대의 원칙인데요. 만약에 이 토지는요, 이 토지가 있고 인접하는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인접하는 토지가 있는데, 자, 이 토지는요, 축척이, 이거는, 이 토지는 500분의 1로 줄여놓은 축척이고요. 이 토지는요, 1000분의 1로 줄여놓은 토지예요. 자, 그런데 1000분의 1로 줄였던 500분의 1 줄였던 어떻습니까? 경계는 동일해야 되겠죠.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등록을 했습니다. 1000분의 1로 줄은 등록을 했고, 이것은 500분의 1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경계가 딱 일치를 해야 될 텐데요. 축척에 의해서요, 등록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500분의 1로 했을 때는 약간 위로 되고요. 1000분의 1로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500분의 1로는 약간 위로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축척이 다르다 보니까요. 축척이 다르면서 경계가 약간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경계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500분의 1 축척이 정확하겠습니까? 1000분의 1 축척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게 훨씬 더 크게 확대를 한 거잖아요. 50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측량한 것이 훨씬 정확하게 되겠죠. 이건 좀 더 작게 줄여놨으니까요. 따라서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요,
큰 쪽, 축척이 큰 쪽이죠. 500분의 1이 크잖아요. 1000분의 1보다는. 그래서 큰 축척의 경계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척 종대, 축척이 큰 쪽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을 때는 대축척의 경계, 좀 더 큰 축척의 경계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축척 종대의 원칙이고요. 또 반가로 5번 보시면요. 경계는 한번 정해졌으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양가로 3번부터입니다. 자, 지상경계의 이제 구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도면에요. 측량을 해서 등록을 하게, 축척을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등록을 하게 될 텐데, 등록을 하려면 먼저 지상경계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죠. 거리를 정해야 됩니다. 먼저 지상경계를 정해놓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고 축척을 통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경계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이 지상경계는 인접하는 토지와의 담, 뭐 건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반가를 1번 보시면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뭐 경계점 표지 등으로 이제 구분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옆에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되겠죠. 인접 토지와의 경계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요 반가로 2번에서는요 만약에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자 토지의 이동에다가요 분할이라고 적어놓으시 바랍니다. 분할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텐데, 자, 이 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한 필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두 토지로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을 하게 되면은, 자, 분할을 했어요. 자, 분할해서 이것은 갑이 소유하고 이 부분은 을한테 팔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분할된 내용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말뚝 하나 받고, 여기다 말뚝 하나 받고 어떻습니까?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죠. 측량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경계점을 이렇게 도면으로 등록을 하고 이 경계점을 도면으로 등록해가지고 직선으로 연결시키면 이제 경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또 이것도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지나다 보면. 그래서 오래 지나다 보면은 그 상속인들 간에 오래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시 이 처음에 했던 경계를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다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정하려고 하는 측량을 다시 하려고 하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처음에요, 분할을 할 때 여기다가 지상 경계점을 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빠져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진도 찍어 놓고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중에요, 궁금할 때,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굳이 다시 경계복원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디가 경계였는지. 따라서 지상 경계점을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말뚝만 박아놓고 끝내지 말고요. 이거 사진도 찍어놓고 설명도 해놓고 경계점 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기록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경계복원 측량하지 않고서도 다시 말뚝 빠져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대요. 이렇게 분할을 통해 가지고 지상경계를 이렇게 새로 정하게 되면은요. 정하고 측량을 할 텐데 정했을 경우에는 그냥 말뚝만 받고 측량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지상경계점을 등록을 하라는 거죠. 지상경계점. 이 지상경계점을 새로 정했기 때문에 이 지상경계점에 대한 정보, 지상경계점에 대한 정보들을요. 등록을 해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지상경계점을 등록해 놓은, 정보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을 해서 이 안에 지상경계점에 대한 정보들을 좀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요,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뒤에서 우리가 지적 공부를 자세히 다룰 텐데, 지적과 관련된 하나의 그 부속 서류, 관련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때 옆에 보시면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과연 무엇이 등록되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외우시지 마시고 그냥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양가로 이제 4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요, 이 경계예요, 경계. 자, 경계를 정합니다, 경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접하는 토지에 이제 경계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 자, 여기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어떻게 돼요?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되겠죠. 인접하는 토지와 경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상 경계를 정확히 정해놓고 그 정확한 경계에 따라서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 여기에 인접한 토지가 있으면 여기 그대로 어떻게 돼요? 경계를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토지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토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지상 경계라는 거죠. 근데 이 경계에요,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담이.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물이 있고 여기는 갑의 토지,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그러면 먼저 경계를 정해놓고 거기서 측량에 따라서 선을 그을 텐데요. 그러면 이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느냐, 이 두 필지의 경계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느냐, 아니면 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록되는 경계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담이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상 경계를 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상 경계를 과연 이렇게 구조물이 있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정해서 측량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보시면은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이에요. 먼저 지상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서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은, 자, 이거 관련된 그림들이 오른쪽 상단에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요. 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이 있었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해야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요, 경계를, 지상 경계를 정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가 없으면요, 그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 경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라는 거죠. 근데 니은처럼요, 니은처럼. 자, 니은은 뭐냐면요. 자, 높낮이가 있습니다. 토지가 높낮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 평평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높낮이가 있으면요, 요 토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축대를 어떻게 됩니까? 쌓게 되겠죠. 축대. 축대를 쌓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축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조물이 되겠죠.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었을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때 축대가 있었을 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구조물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단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 축대의 하단부가 어떻습니까? 토지 바닥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높낮이 차이가 있고 구조물이 있었을 때는요, 이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이때는 그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두 토지가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등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 연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그 구조물의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디귿번은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가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산이 이렇게 하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 도로를 놓으려고 합니다. 산이니까 여기 임야예요. 근데 산 옆으로요, 임야, 도로를 놓습니다. 그러면 산을 깎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산을 깎아가지고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도로예요. 그러면 도로고 여기는 임야이기 때문에 필지가 어떻게 돼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필지가 나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요, 이때. 그러면 이게 경사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경사면 여기는. 경사면이 있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도로나 국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팠어요. 절토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사면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요, 이 경사면에 이렇게 되면은 어디까지를 도로로 볼 것이냐죠. 자, 그러면 차들이 다니는 건 여기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사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 토지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위해서 있는 경사면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콘크리트 같은 것도 발라놓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토된 토지, 도로 구호를 위해 절토된 토지가 있었을 때, 있었을 때는요, 이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 경계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다 도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절토된다는 것은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도로 옆을 절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를 파버릴 수도 있는 거죠. 가운데를. 파가지고요, 여기다 도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사면들은 어떻습니까? 도로를 위한 경사들이죠. 여기까지는 임야고, 여기는 임야고요. 이 경사면들이죠. 상단부까지를 도로로 봐야 되겠죠. 여기 경사면을 임야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도로나 국어를 위해서 졸토된 토지가 있었을 때는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합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디귿에 있죠. 절토된 토지에 있을 때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을하고 미음은요, 리을하고 미음은 조금 이제 다른 것인데요. 자, 이것은요, 다 토지와 토지의 경계입니다. 토지와 토지의 경계인데요. 리을하고 미음은요, 토지와 바다의 경계입니다. 자, 이럴 수가 있죠. 어떤 토지는요,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근데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죠. 근데 바닷물이라는 것이요, 나갈 때는 여기까지 나가지만요, 올라올 때는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곳이죠. 이 부분이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부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개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개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조개파고 하는 것이 개펄이죠. 바닷물 들어왔다 나가는 것. 이 개펄을요, 우리 법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간석지라고 합니다. 간석지. 간석지는 쉽게 이제 개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개펄은 바다입니까? 토지입니까? 좀 애매한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구별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오는데 이 평균, 여기가 평균이면 여기까지는 바다로 보고 여기까지는 육지로 볼 것이냐.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여기도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은 다 바다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여기까지가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됩니다.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도 만약 개인이 소유해버리면 여기 바닷물 들어와서 여기 고기들은 다 내 거 해버리잖아요.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토지들은 다 바다가 되고 바닷물이 끝까지 들어왔을 때 최고로 올라왔을 때 이때를 최대 만조의, 최고 만조의,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밀물이 최고로 왔을 때죠. 여기가 바다와 토지의 경계가 돼서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제 지도를 그리게 되겠죠. 경계를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있죠. 리을 보시면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닙니다. 최대 만수의 최대 만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평균 만수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미음은요, 바다가 토지가 접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자,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만듭니다. 간척 사업을 한다는 거죠. 토지를 매립을 합니다. 근데 토지를 아무리 매립을 해도요, 바닷물 밑으로 바닷물 위까지 매립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어떻습니까? 제방을 쌓게 되겠죠. 제방을 쌓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어떻습니까? 제방은 토지이기 때문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방과 바다,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을 하게 되면은 바닷물이 내려올 땐 여기까지지만 올라갈 땐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여기를 경계로 할 것이냐. 근데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이거 참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경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방을 만들었을 때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나 제방을 만들었을 때는요, 적어도 이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여기를 넘어지는 못하겠죠. 만약 여기를 넘어올 것 같으면 제방을 또 높이 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은 절대 여기를 넘어오지 못한다. 이 선은 어떻습니까? 명확하죠. 바깥쪽 그 제방, 모서리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바다와 토지의 경계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제방의 바깥쪽 어깨. 여기는 안쪽 어깨, 여기는 안쪽 하단. 그래서 미음 보시면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 부분을 이 부분을 토지와 바다의 경계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이렇게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상경계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이때 지상경계를 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 5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요. 여기는 여기는 을이 소유합니다.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필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이요,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여기다 담을. 자, 담을 쌓으면은요, 어떻게 담을 쌓겠습니까?
여기 담을 서로가 쌓기 때문에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겠죠. 반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담을 쌓게 되면은 여기가 정확한 경계면은 경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담을 쌓는 게 일반적이겠죠. 딱 맞춰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예, 구조물의 중앙이 지상 경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담을 쌓으려고 갑을 하는데요. 을은 담 쌓는 걸 반대를 합니다. 난 돈 없다는 거죠. 담 쌓기 싫다. 못 쌓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답은 꼭 담을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갑은 담을 쌓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혼자 비용으로 담을 쌓습니다. 자, 만약에 혼자 갑의 비용으로 지금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런데 갑이요, 자기 비용으로 담을 쌓는데 만약에 그러면 자기 비용으로 담을 쌓았기 때문에 이 담은 누가 소유해요? 당연히 갑이 소유하는 거죠. 자기가 쌓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갑이 담을 쌓을 때요, 담을 쌓는 과정에서 토지를 넘어와서 담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내 토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은요, 자기 토지 안에서만 어떻게 돼요? 담을 쌓게 되겠죠. 이렇게 담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을 토지 들어오면은 우리 못 들어오게 할 테니까요. 이 담은 갑의 것이니까. 자, 그래서요, 이 담의 소유권이 반반씩 비용을 부담했을 때는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중앙을 지상 경계하면 될 텐데, 만약 이 담이 갑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상 경계는 어디라는 걸 의미합니까? 그래서 딱 갔더니요, 담이 있는데 담이 갑의 것이래요. 그러면 지상 경계는 어디였다는 것이죠? 여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쌓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 말 안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조물의 중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서 담은 정해지는 거죠. 이 담이 만약에 을의 것이었으면 어떻습니까? 만약 이 담이 을의 것이었으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네 땅 안에다 담 설치하라고 했을 테니까 여기가 지상 경계가 되겠죠. 을의 것이었으면, 이 담이 을의 것이었으면은 여기가 지상 경계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구조물의 중앙이 아니라, 만약 이 담이 갑의 것이었으면 여기가 지상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축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만약 여기는 갑이 소유하고 여기는 을이 소유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축대가 없어서요, 이 땅이 쓰러지게 되면 갑도 손해지만 을도 손해가 되는 거죠. 건물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갑은 산사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축대를 쌓으려고 하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은 나는 괜찮다, 축대를 안 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비용으로 축대를 쌓습니다. 자, 자기 비용으로 축대를 쌓는데 을의 입장에서요, 자, 내 토지에 들어와서 축대를 쌓는다 그러면은 축대를 쌓게 하겠습니까? 절대 못 쌓게 하겠죠. 이 땅 안에다 쌓으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축대가 만약에 갑의 소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실제 지상 경계는 여기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땅 안쪽에다 축대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구조물이 있었을 때 측량하러 딱 갔는데 구조물이 있습니다, 담이. 그러면 구조물 담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려고 했더니 이 담은 갑의 것이다. 그러니까 갑의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계는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측량을 하러 갔더니 축대가 있는데 보니까 이 축대가 갑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하단부를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상단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요, 기역부터 그래서 그 이 있죠. 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에 기역부터 디귿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는 거죠. 소유권에 따라. 그러나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토지와 토지 경계만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지 바다와 토지에 있어서는요,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소유권이 다르다 이런 말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경계 결정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상경계를 먼저 측량을 해서 이제 축척을 통해서 줄이는데, 등록을 하는데 지상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밑에 반가로 2번 보시면요, 반가로에 자,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측량할 수 있는 경우 있는데요. 이것은 1번부터요 넘기시면은 뭐 동그라미 6번까지 있는데 맨 끝에는요 다 분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는 경우에요. 한 필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측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경계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할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반가로 2번 앞에다가 그냥 분할이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할을 할 때는요, 지상 경계점을 설치하고 측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울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 지상 경계점을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분할을 하려고 해요, 이렇게 둘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려고 합니다. 자,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을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요 구조물이 있다고 해보죠. 구조물이. 이렇게 구조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실제 토지가 몇 번지였냐면 100번지예요. 자, 100번지를 둘로 분할하게 되면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몇 번지가 되죠? 100의 1번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구조물 중앙으로 이렇게 분할해버리면 이 구조물은 과연 100번지에 있습니까? 100의 1번지에 있습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요, 이렇게 분할을 할 때는요,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물이 중앙에 있을 때는요, 분할을 할 때, 구조물을 걸치어서 분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분할을 하든지요. 그럼 이거는 100번지, 100의 1번지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분할하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걸리게 분할하지 말라는 거죠. 구조물을 걸리게 하면은 구조물의 위치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이 있을 때는 구조물을 걸려서 분할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반가로 3번에 있는 거예요. 자, 보죠.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해가지고요. 자, 1번 보시면 원칙은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분할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부를 팔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위해서, 아니면은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요. 분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할할 때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동그라미 2번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예외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떻다고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먼저 기억 보시면은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요. 분할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요.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운데로 어떻게 돼요? 분할을 해라 라고 확정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확정 판결이. 자, 그럼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분할하라고 하면 분할을 해야 되겠죠. 지적소관청에서 어떻게 거절합니까? 분할해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다는 것은요. 건축물이 있긴 하지만요. 이 건축물이 철거 대상인 경우에요. 어차피 이 건축물은 철거 대상이라면 걸리게도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니까. 자, 철거 대상인 물건이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어떻게 돼요? 분할을 명령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할하려고 하면은 분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은요. 이렇게 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이외에 니은, 디귿, 리을은요. 다 이렇게 니은, 디귿, 리을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공익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공익상 필요. 공익상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히려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하면서도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해야 될 더 큰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니은 보시면 공공사업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은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공사업.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 농어촌 정비사업 이런 거죠. 자, 이건 공익적인 필요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더 큰 어떤 공익적인 필요가 있었을 때, 필요가 있으면은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리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표적인 공익적인 공법이잖아요. 부동산 공법이죠. 그래서 공익적인 법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다 공법입니다. 자, 이런 공익적인 필요에 따라서요. 밑에 보시면은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관리 계획선. 두 번째 맨 오른쪽에 있죠. 도시관리 계획선.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더 큰 어떤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은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해서 분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겁니다. 곧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건 곧 철거된다라는 것이죠. 철거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걸리게 해도 괜찮겠죠. 대표적인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철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공익,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 요 경우에는 걸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네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어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이니까 뭐 매매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소유권, 단순히 소유권을 일부 이전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어떤 필요, 그러니까 사익적인 이유가 되겠죠. 소유자의 사익적인 이유를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 큰 공익적인 필요가 있으면 걸리게 할 수도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걸리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반가는 4번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적 확정 측량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니까 체크만 해두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다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요, 새롭게 다시 측량을 합니다. 우리가 지번 시간에 잠시 배웠었던 거죠.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구시가지를 이제 뭐 네모 반듯반듯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경계나 면적 이런 것들을 새로 정하는 측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경계나 면적을 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계획하고 틀리게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틀리게 어떻게 공사가 끝났으면 그게 이제 현실인 것이죠. 따라서 계획도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해서 등록을 하는데 다만 이때요. 현황대로 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 계획도 원래 계획하고 다를 때는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통지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과 달랐다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이걸 약간 착오해가 있어서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뭐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현실과 다르네, 계획과 다르네 했을 때는 이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이제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현황대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면적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면적은 다음 시간에 등록하는 방법을 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